안녕하세요. CNCF 앰버서더 조은입니다. 오늘 바이라인 네트워크에서 첫 번째 세션을 제가 진행을 할 건데 굉장히 즐겁고 재미난 주제를 가지고 왔습니다. 물론 뒤에 있는 주제들도 엄청 즐겁고 재밌겠지만 제 것도 굉장히 괜찮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목과 같이 쿠버네티스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건데요. 왜 과거와 현재 미래 이거를 제가 첫 번째 주제로 가지고 왔냐면 지금 여기 보시면 쿠버네티스 10주년이 올해 되었습니다. 그래서 쿠버네티스 10주년을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축하를 하고 굉장히 즐거워하는 이러한 형태로 올해 많은 행사가 있었었죠. 지금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오른쪽 밑에 썸네일이라 워낙 작아갖고 저도 이 10주년에 관련된 티를 입고 왔습니다. 그래서 쿠버네티스 10주년을 기념을 해서 쿠버네티스가 어떻게 과거에 이루어져 왔고 그리고 현재에는 어떤 식으로 얘가 지금 실제로 그 현업에서 어떠한 위치에 있는지 그거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릴 거고요. 실제로 이 현재 위치는 2021년 기준으로 2024년까지 이렇게 비교를 해갖고 해당 부분을 말씀을 드릴 거고요. 그리고 미래 부분은 사실 미래는 저도 100%는 모르죠. 하지만 굉장히 논리적인 근거를 가지고 해당 부분을 설명을 드리고 저의 개인적인 의견을 담아서 미래가 어떻게 될 것 같다. 이러한 생각을 담아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러면 사실 제가 처음에 조은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당연히 조은이 누군지 모르는 분이 계실 거예요. 저는 메가존 소프트에서 클라우드 솔루션 아키텍트로 일을 하고 있으나 사실상은 클라우드 네이티브 관련된 일 그리고 쿠버네티스 관련된 일을 거의 대부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궁금하시다면 위에 있는 링크드인 뭐 QR을 찍으시거나 아니면 이게 이제 PDF로 나갈 건데 그 내용을 이제 클릭을 하셔갖고 보셔도 되긴 하고요. 사실 제가 그냥 이름이나 이런 걸 설명드리면 얘가 뭐하는 애지라는 걸 모르실 분들이 있어서 아마 이 책을 쿠버네티스를 공부하시다 보면 많이 보셨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제가 어디 행사를 그러니까 한 몇 년 전에 고랭 행사를 가갖고 이 책을 앞에 딱 걸어놓는 순간 얘가 얘구나라고 알아보시더라고요. 당연히 저기 이름만 적혀있고 사진도 없고 아무것도 없으니까 조은이 누군지 모르셨겠죠. 그래서 책을 좀 보여드리면 제가 누군지 어떤 정도의 지식을 갖고 있는지를 좀 보여드리는 좀 도움이 되는 것 같아서 책을 가지고 왔고요. 또한 쿠버네티스 표준 아키텍처라는 거를 2022년부터 해서 올해 이제 한 번 더 나갈 겁니다. 그래서 총 3번을 릴리즈를 했고 올해 나가면 이제 4번째겠죠. 이와 같은 아키텍처를 보신 경우가 있을 텐데 이것도 제가 주도해서 만드는 아키텍처입니다. 올해 아마 2025년에 이 부분이 조금 많은 변화가 있을 건데 이 변화는 왜 발생을 하냐면 큐버콘 인디아에서 제가 발표하는 내용과 관련이 있습니다. 큐버콘은 잘 아시겠지만 북미 그리고 유럽, 차이나 총 3개의 리즌에서 이제 보통 열리는데 인도에서 이번에 처음 열리는 행사에 제가 초청이 아니죠. 제가 CFP를 제출을 하고 억셉트가 돼서 이제 발표를 하러 가는데 저 발표 내용이 Common Expression Language라고 해서 셀이라고 부르는데 저거의 영향에 의해서 저 표준 아키텍처가 이제 변화를 할 거고 저 표준 아키텍처가 변화를 계속 꾸준히 업데이트되고 현재 현업에서 조금 더 관련 있는 내용으로 바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혹시 지금 12월 17일이니까 이 날짜 기준으로 바로 전주에 저 인도에서 저 발표 내용이 이제 녹화가 되는데 녹화가 아니죠. 저 발표를 하게 되는데 저 발표 영상이 아마도 지난번 홍콩 같은 경우도 제가 8월에 발표를 했었거든요. 그게 한 일주일 만에 유튜브에 올라가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인도도 워낙에 그 다이나믹하게 일을 하니까 아마도 바이라인 네트워크에서 영상이 올라가고 저희가 얘기하고 있는 이 시점에 비슷한 시기에 저게 올라갈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마 보안 쪽 관심이 있으시고 쿠버네티스에 관심이 있으시다면 정말 추천드리고 싶은 세션입니다. 되게 많은 부분으로 준비를 했고 굉장히 재밌는 내용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활동들을 제가 하기 때문에 CNCF 앰버서더라고 하는 그 제가 타이틀을 갖고 있고 올해 그 QH1에 이제 갱신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게 보통 1년 단위로 갱신을 하는데 이번에 좀 정책이 바뀌었고 2년 단위로 갱신을 해서 2026년까지는 저도 CNCF 앰버서더에 계속 있을 수 있을 것 같고요. 또한 이거 말고 제가 서티가 하나 있는데 쿠버스트론트라는 서티가 있는데 이거는 CKA 그리고 CKAD 그리고 CKS 플러스 KCSA, KCNA라는 그 5가지의 자격증을 가지고 있으면 통합해서 주는 자격증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이걸 딸 생각이 없었는데 솔직히 굳이 어소시에이트 2개를 더 추가해서 왜냐면 제가 CKA랑 AD랑 S를 갖고 있었거든요. 근데 굳이 어소시에이트 레벨을 2개 더 추가하는 게 의미가 있을까 했는데 자켓을 준다고 하길래 그리고 주변에서 자꾸 따라고 하더라고요. 2개만 더 따면 되는 거 아니야? 그래갖고 네 그냥 시험을 보고 땄습니다. 아마 국내에서 제가 알기로는 처음 땄고
지금 2024년 12월 기준으로 아마도 거의 30명 가까이가 국내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켓은 이제 지금 진행이 돼서 수령을 하긴 했는데, 근데 자켓도 최근에 받았죠. 다음에는 자켓을 좀 입고 와서 좀 보여드리는 게 좀 좋을 것 같네요. 어쨌든 이러한 전문성을 좀 갖고 있는 엔지니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쿠버네티스의 과거, 현재, 미래에 대해서 간략하게 얘기를 할 겁니다. 사실 간략하진 않은데 되게 흥미로운 내용을 얘기를 할 겁니다. 그럼 돌아가서 쿠버네티스의 과거를 먼저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쿠버네티스 과거는 아마 이거를 제일 많이 보셨을 거예요. 쿠버네티스는 보그로 시작을 해갖고 오메가라는 거 거쳐서 쿠버네티스가 되었어. 이게 가장 많이 나오는 얘기고, 검색을 하면 아 이렇게 됐구나 라고 다들 알고 계실 거예요. 특히 보그가 논문 같은 형태로 해갖고 아 되게 웰 스트럭처 돼 있어서 아 이거를 통해서 다 만들어져갖고 뚝 하고 넘어갔다라고 알려져 있는데, 저도 사실 그렇게 알았거든요. 근데 이번 발표를 준비를 하면서 좀 보니까 이게 조금 다르더라고요, 사실상. 그래서 제가 그 내용을 좀 말씀을 드릴 겁니다. 이 내용을 어떻게 알게 됐냐면, 브라이언 그랜트라는 분이 저 보그에 2009년에 조인을 했습니다. 저 보그 프로젝트는 2003년부터 2004년 사이에 만들어졌고, 그래서 2010년까지 운영이 되었던 프로젝트인데, 저 보그 프로젝트에 이제 브라이언 그랜트라는 분이 들어가셔갖고 실제로 쿠버네티스 1.0이 만들어지고 이후에도 어느 정도 활동을 하셔서 전반적으로 어떻게 이루어져갖고 쿠버네티스 1.0이 나오게 됐는지를 실제로 알고 계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저분이 쿠버네티스 10주년 행사에서 한 10분 정도를 얘기를 했는데 10분 갖고는 내가 설명할 내용이 부족하구만 이렇게 해갖고 지금 여기 보이는 글을 엄청나게 길게 적어놨습니다. 진짜 무슨 일대기 마냥 적어놓으셔갖고, 그거를 제가 이걸 설명을 드리면 이 30분이 아니라 거진 한 1시간 넘게 막 설명을 해야 될 정도로 내용이 엄청 많은데, 근데 정말 추천을 드리고 싶고, 쿠버네티스에 대한 히스토리를 알면 아 쿠버네티스가 어떻게 해서 이렇게 만들어졌구나, 이게 뭐 단순히 뿅 하고 뭐 구글이 뭐 이렇게 CNCF 기증해갖고 뿅 하고 만들어진 게 아니라는 걸 아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굉장히 흥미로운 주제를 굉장히 재미나게 설명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걸 간략하게만 우선 설명을 드릴 건데, 우선 보그는 처음에 저희가 알고 있던 것과 전혀 다르게 확장성이 없었습니다. 확장성이 없다는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 모놀리식하게 만들어졌다는 얘기죠. 이게 쿠버네티스는 저희가 가장 많이 하는 얘기가 마이크로 서비스 아키텍처를 지향하라고 마이크로 서비스 아키텍처처럼 만들어졌다는 얘기를 하는데, 제일 초창기에, 그러니까 2003년 4년부터 만들어서 2010년까지의 보그는 확장 불가능할 정도였다라고 브라이언 그랜트 분이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오메가로 넘어가면서 아 이게 확장이 안 되니까 이거를 확장이 되도록 계속 여러 가지를 만들어 보자 라고 해갖고 이게 조금씩 확장성을 갖도록 걔네들을 분리해서 만들어냈고요. 그 다음에 실제로 저때 그 보그 다음에 이제 오메가로 넘어가면서 그 확장성을 갖게 되기도 했고, 그 파드라는 개념은 사실 있었습니다. 저기 태스크라고 보이는 개념이 파드의 원형의 개념이고요. 그 개념은 가지고는 있었으나 뭐 확장 가능하지도 않고 저희가 알고 있는 쿠버네티스 형태는 사실상 거의 아니었다라고 봐도 무방할 정도입니다. 그래서 이 오메가 프로젝트까지 해서 어느 정도 확장성을 갖춘 다음에 이 브라이언 그랜트라는 분이 이제 Early Container Product API 디자인이라고 해서, 저희가 사실 쿠버네티스 하면 가장 많이 관심을 가져야 되고 가장 프론트라인에 서 있는 거는 API 서버잖아요. 그 API에 대한 디자인을 하시고, 지금 여기서 보면은 많은 내용들이 있지만 리플리케이트에 대해서의 컨셉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이제 API에 녹여서 이제 디자인 컨셉을 잡습니다. 그래서 이 디자인 컨셉을 잡은 이후에 실제로 이 런칭을 하기 위해서, 지금 쿠버네티스 1.0을 가기 위해서 계속 런칭을 하기 위해서 저희가 이제는 좀 알고 있는 마스터 노드와 워커 노드, 지금은 컨트롤 플레인 노드와 그냥 생 노드라고 부르죠. 생이라 하니까 좀 그러네요. 네, 저도 워커 노드라고 부릅니다. 왜냐하면 노드라고 하면은 세상에 굉장히 많은 종류의 노드가 있기 때문에 쿠버네티스의 노드를 그 구분하기 위해서 워커 노드 혹은 워크로드 노드 뭐 이런 식으로 부를 수 있는데, 어쨌든 마스터는 지금 안 쓰이죠. 사실 컨트롤 플레인 노드라고 불러야 되지만 저 당시에 2014년 저 당시에는 마스터 노드라고 불렀습니다. 그래서 마스터 노드와 워커 노드의 컨셉을 가졌고, 그리고 저희가 알고 있는 매니페스트 있잖아요. 이 바로 뒤에 나올 건데, 저 매니페스트의 원형을 만들어서 일단은 구현을 해놨습니다. 근데 이 매니페스트를 제대로 구현을 한 것은 이쪽에 2024년 하반기, 2H는 하반기죠. 하반기 때 저희가 정말 알고 있는 지금의 그 매니페스트의 컨셉이라 이런 거를 구현을 했고, 저희가 많이 쓰고 있는 큐브 컨트롤 있죠? 그 큐브 컨트롤도 저 2024년 하반기에 만들어서 임플리멘테이션이 됐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1.0을 가기 위한 마지막 단계,
그 마지막 단계에서 정말 많은 것들이 이루어졌는데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여기에 있는 링크를 타고 가서 읽어보시면 정말 많은 것들이 실제로 2015년 상반기에 만들었다는 걸 아실 수 있는데, 저 쿠버 프록시 외에도 디플로이먼트라든가 아니면은 크론잡 아니면은 또 뭐 컨피그 맵 이런 것들이 실제로 런칭하기 전에 다 만들어졌고, 이머전시한 거, 되게 스테빌리티가 높은 되게 긴급도가 있는 패치만 하고 1.0을 릴리즈했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0이 실제로 릴리즈된 시점은 2025년 7월입니다. 그래서 좀 이상한 얘기긴 한데, 저희가 이제 10주년을 2024년 올해 이제 10년이 됐다고 막 축하를 하잖아요. 보그가 시작된 지는 20년입니다. 어쨌든 그 10년을 축하를 하지만 실제로 저희가 1.0을 릴리즈한 시점은 9년이긴 합니다. 그래서 생각하기로는 내년에 행사를 한번 쿠버네티스 1.0 기념 행사 막 이런 걸 했으면 좋겠지만, 좀 웃기는 얘기지만 어쨌든 실제로 쿠버네티스 형태를 거의 다 갖추고 저희가 쓰고 있는 형태에 가까운 1.0은 2025년에 만들었다. 이런 걸 아시면 굉장히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와 같이 쿠버네티스 역사와 되게 재미있는 이야기, 그리고 어떻게 해갖고 쿠버네티스가 이렇게 시장에 영향을 주게 되었는가, 구글이 어떻게 왜 기부를 하게 되었는가, 이런 내용들은 쿠버네티스 The Documentary 파트 1과 파트 2를 보시면 잘 나와 있는데요. 정말 재밌습니다. 얘가 왼쪽에 보면 이제 한글로 나와 있죠. 저게 한글을 직접 지원하는 게 아니라 그 머신러닝으로 이제 번역이 나오는 건데 굉장히 깔끔하게 번역이 나옵니다. 또한 영어가 편하신 분들도 있겠죠? 영어가 편하시면 영어 자막도 나오니까 영어 자막을 보셔도 되고, 지금 캡처가 두 개가 구글이 들어갔는데, 이건 아시면 좋은 부분인데, 쿠버네티스는 초창기 당연히 구글이 제일 리드를 했고, 구글 쪽에서 나온 프로젝트이기 때문에 구글의 컨트리뷰션이 한 80%? 그렇게 하다가 지금은 많이 떨어져서 50% 쪽에서 왔다 갔다 하는데, 어찌 되었거나 쿠버네티스는 전반적으로 구글이 주도하고 구글이 많은 컨트리뷰션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화면에 이제 구글에 있는 분들이 얘기하는 게 나오는데, 그걸 제가 뭐 구글을 편애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구글 컨트리뷰션이 엄청나게 높습니다. 지금도 현재도 이제 다른 벤더들이 조금씩 올라오고 그렇긴 하지만 여전히 가장 많은 컨트리뷰션은 구글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저희 과거를 쭉 얘기를 했고, 실제로는 그 보그 그리고 오메가 이렇게 이루어졌다고 알려져 있지만 실제로 그럴 거랑은 조금 차이가 있다, 이거를 알게 됐으니 이제 현재를 좀 분석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현재는 이걸 제가 의도하는 부분은 왜 그러냐면, 이 책을 할 때, 이게 책이 2021년에 나왔거든요. 이 책을 딱 릴리즈하는 시점에 제가 시장 분석을 하고, 컨테이너 오케스트레이션, 컨테이너를 관리하기 위한 가장 효과적인 소프트웨어, 도구는 무엇일까? 라고 했을 때 그 당시 시점에 이와 같이 나와 있고, 이 당시와 2024년을 비교하면 되게 좋을 것 같아서, 네, 의도하고 제가 책을 홍보하는 목적도 아니고, 사실 책은 그렇게 큰 돈을 벌 수는 없습니다. 책을 홍보하고자 하는 목적이 아니라 책에 있는 소스를 가지고 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2024년을 비교하기 위해서요. 그래서 2021년에는 이와 같이 어느 정도 이제 쿠버네티스 외에도 컨테이너 오케스트레이션을 위한 여러 가지 도구가 있었는데, 2024년 현재 시점은 어떠냐? 우선 메소스를 보겠습니다. 메소스 DCOS는 지금 시장에서 퇴출되다시피 했고, 실제로 소스를 가봐도 더 이상 개발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넷플릭스에 아는 분이 있는데, 넷플릭스가 이제 메소스를 원래 내부에서 스케줄러 썼거든요. 걔 또한 빼고 지금 쿠버네티스 스케줄러로 교체를 했고, 굉장히 많은 국내 기업 초창기 메소스를 도입한 회사들도 다 메소스를 제거했거나 제거하는 중이거나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상 시장에서 나갔습니다. 그리고 도커 스웜은 사실 잘 아시겠지만 옛날에 2021년 얘기했습니다. 블로그에도 글이 있었어요. 지금 도커 스웜을 블로그에 검색 혹은 구글 검색을 해보시면 아무도 얘기하지 않는 거를 잘 아실 수 있을 겁니다. 사실 도커 스웜을 쓸 바에는 뭐 굳이 도커에 편애가 있다면 도커 데스크톱을 쓰시거나, 아니면은 뭐 K3s나 아니면 미니큐브 같은 거를 이용을 하면 컨테이너 오케스트레이션을 충분히 할 수 있기 때문에 도커 스웜을 쓸 이유가 사실 좀 많이 없습니다. 뭐 꾸준히 이제 저거를 가지고는 있지만 도커 쪽에서 저거를 쓰는 시장이 엄청나게 줄어서 현실적으로는 쓰는 사람이 별로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노매드는 제가 하시코프 좋아합니다. 네, 하시코프는 하시모토 상이 있을 때 제일 좋아했고, 하시모토 상이 나갔을 때도 좋아했습니다. 최근에 그거 관련된 기고도 했는데, 그 하시코프가 이제 IBM으로 인수가 되고 하시코프 클라우드 플랫폼이라는 거를 이전을 계속 걸면서, 하시코프는 가장 신경을 많이 쓰는, 뭐 회사니까 어쩔 수 없다고 당연히 이해합니다. 볼트를 가장 신경을 많이 쓰고요. 테라폼은 시장의 디팩토죠. 테라폼을 설치형이라든가 아니면 테라폼 엔터프라이즈를 많이 드라이브하고 있습니다. 뭐 테라폼도 잘 하고 있긴 하고요.
그리고 또한 콘솔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이제 좀 이제 신경을 쓰고 하는데 노매드 굉장히 좋습니다. 노매드 굉장히 좋은데 이게 잘 아시겠지만 회사에서 신경 쓰는 프로덕트, 회사에서 밀어주는 프로덕트가 잘 되기 때문에 안타깝게도 노매드는 이제 좀 사용자층이 좀 이렇게 점점 줄지 않나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제가 뭐 시장의 데이터를 갖고 얘기하는 건 아니고요. 줄어들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남은 게 쿠버네티스밖에 없는 겁니다. 컨테이너 오케스트라를 위해서 쿠버네티스밖에 남지 않은 시장이 상황이 되어 있고 실제로 지금 컨테이너 오케스트라를 한다고 하면 쿠버네티스 외에 다른 걸 얘기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잠시만 생각해 보셔도 쿠버네티스 외에 다른 고려를 그냥 하질 않습니다. 쿠버네티스 위에 다른 걸 올려갖고 예를 들면 오픈시프트를 얘기를 하거나 뭐 RKS 렌처를 얘기를 하거나 뭐 EKS, AKS, GK를 얘기를 할지언정 뭐 다른 걸 얘기를 하진 않죠. 다 쿠버네티스와 함께 같이 생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쿠버네티스가 이렇게 계속 그 시장의 거의 지배자로 되어 있는데 이 쿠버네티스의 가장 중심에 있는 쿠버 API 서버라는 게 있는데 이 API 서버가 어떤 식으로 현재까지 왔냐를 보면은 쿠버네티스가 얼마만큼 열심히 개발하고 열심히 이거를 관리하는지를 알 수가 있는데 그래서 쿠버네티스 API 서버, 쿠버 API 서버라고 부르죠. 이거에 대한 이미지 용량 변화를 제가 이미지를 다 내려 받아갖고 저 일부 이미지는 나중에 CDN 그 실제로 미러되어 있는 데서 받아갖고 1.02까지 받아놨습니다. 그래서 저거를 이미지 용량 변화를 쭉 추적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혹시 쿠버 API 서버나 이거에 대해 좀 관심이 있으시다면 커피고래님이 그 API 서버에 대해서 그 기고한 내용이 있으니까 저걸 보시면 API 서버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알 수 있으니까 저 글도 추천을 드립니다. 어쨌든 쿠버 API 서버가 1.2 버전에는 그 1.2부터 한 1.19 버전까지는 굉장히 많은 변화가 있습니다. 저 많은 변화가 있다는 얘기는 물론 기능이 추가되고 많은 내용들이 변동이 있고 하다는 얘기지만 한편으로는 이건 저의 개인 의견입니다만 그만큼 많은 그 기능들이 개선되거나 바뀌거나 막 이렇게 들쭉날쭉 했다는 얘기입니다. 사실 용량이 스테디한, 꾸준한 게 굉장히 좋잖아요. 그래서 1.19 이후로 굉장히 꾸준한 용량을 가지고 관리되는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 당시에도 1.10에도 거의 안정적인 버전으로 아까 말씀드렸듯이 디플로이먼트라든가 굉장히 많은 오브젝트들이 이미 그 녹아져 있는 상태로 릴리즈 됐지만 많은 변화들을 초창기에 많이 겪었고 1.19에 오면서 굉장히 안정적인 변화를 가지고 이제 운영되고 있다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책도 이 정도 시점에 나와서 좀 제가 책에 대해서 홍보하는 게 다시 말씀드리면 아니고 이 책이 지금까지도 이 책에 있는 환경을 운영해서 쓸 수 있을 만큼 지금 책을 최근에 구매하신 분도 아시겠지만 이 책에 있는 내용으로 그대로 사용하실 수 있고 이 책에 있는 내용으로 실습 모두 다 가능하십니다. 그만큼 저 책 같은 경우는 1.18이거든요. 1.18인데도 현재까지도 잘 운영할 수 있을 만큼 굉장히 그 스테이블하다 이렇게 보실 수 있고요. 또 하나 중대한 변화가 있습니다. 쿠버 API 서버의 변화에 따라서 쿠버네티스가 어떻게 운영되는가 그리고 쿠버네티스가 어떻게 시장을 바라보는가 어떻게 마켓을 바라보는가 혹은 쿠버네티스 운영 관점을 어떻게 보는가라는 걸 알 수 있는 부분인데요. 지금 여기 보시면 1.31에서 용량이 다른 때에 비해서 쑥 내려왔습니다. 이 쑥 내려온 거가 많은 코드의 변화가 있지만 물론 여기에다가 OCI라든가 그런 것들을 직접 액세스할 수 있게 머신러닝을 위해서 이제 그 실제로 이미지를 직접 붙일 수 있게 했거든요. 그런 기능 개선도 있지만 이 용량 변화의 주된 요인은 이 내용입니다. 그 영어로 한 거에 대해서는 저도 송구스럽게 생각하나 저게 한글 번역본이 일단 없고 제가 한글로 저거로 번역을 하면 네, 굉장히 불편하실 수도 있어서 오히려 그냥 영문이 낫지 않습니까? 저기 딱 저 글자만 보면 됩니다. 화면에 보시면 Vendor Neutral Platform이라고 되어 있죠. 지금 원래 저 전까지는 실제 내부 코드에서 뭐 특정 벤더에 직접 붙을 수 있도록 하는 코드들이 막 내재화되어 있었습니다. 여기저기 막 들어와 있었거든요. 그것들을 다 제거했습니다. 1.31에서 모두 다 제거를 해갖고 벤더 뉴트럴한 플랫폼을 만들고 이제 AWS나 GCP나 아니면 Azure 그 외의 것들이 들어올 때는 우리 쪽의 인터페이스를 보고 너희들이 만들어 붙여라는 컨셉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벤더 뉴트럴한 truly vendor neutral한 플랫폼으로 바뀌었습니다. 이게 쿠버네티스가 지향하는 점이고 쿠버네티스가 앞으로 계속 발전하고 계속 꾸준히 하는 방향은 굉장히 그 긍정적인 방향으로 시장이 한쪽으로 쏠리지 않도록 하는 걸 굉장히 추구하고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가 현재이고 이제 미래에 대해서 알아볼 차례인데요. 미래는 네, 더블 코테이션 없습니다. 미래 중요하니까요. 사람들 현재는 뭐 현재 중요하죠. 근데 미래가 제일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미래에 어떻게 될 것인가. 사실 미래는 저도 100% 예측할 수는 없습니다. 근데
미래를 예측을 하려면 이 쿠버네티스가 운영이 되고 있는 최상위 재단을 보면 알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최상위 재단은 어디냐면 리눅스 파운데이션인데요. 이 리눅스 파운데이션에 대해서 어디서 본 것 같은데? 이거 왠지 익숙한데? 라고 보실 분들이 있을 겁니다. 이게 왜 익숙하냐면 쿠버네티스를 하시다가 시험을 보실 때 이쪽 리눅스 파운데이션에서 결제를 해갖고 시험을 봅니다. 그래갖고 여기 시험 뭐 중개센터 뭐 이런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이게 실제로 이제 웹 엠버서더라든가 그런 시험 중개센터가 아니라 리눅스 파운데이션 산하에 CNCF가 있습니다. 저기 맨쪽 상단에 클라우드 네이티브 컴퓨팅 파운데이션 있죠? CNCF. 그리고 파이토치도 그 리눅스 파운데이션 산하에 있는 그 프로젝트성이고요. 그리고 리눅스 커널도 리눅스 파운데이션에 있습니다. 왼쪽 중앙에 이제 펭귄 있죠. 거기고 뭐 피놉스라든가 리스크 V라든가 그리고 여기 나오지 않은 프로젝트 혹은 재단도 리눅스 파운데이션 산하에 굉장히 많습니다. 아마 제가 100%는 확신할 수는 없으나 전 세계에서 가장 큰 벤더 뉴트럴한 파운데이션 재단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엠버서더니까 CNCF 엠버서더가 속해 있는 거에 대해서도 좀 더 알면 좋은데 이 CNCF 엠버서더는 아마 지금 꾸준히 설명을 해서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쿠버네티스를 비롯해서 굉장히 많은 프로젝트를 내부에 관리하고 있고 CNCF 랜드스케이프라고 치시면 정말 많은 게 나오지만 거기 있는 건 너무 많으니까 제가 그레이주에이트 한 것만 졸업한 거 즉 이게 스테이블에서 현업에서 쓰실 수 있다 프로덕션에 쓰실 수 있는 걸로 얘기한다라는 것만 좀 정리를 했는데요. 타임라인으로 지금 쿠버네티스, 프로메테우스, 엠보이, 코어 DNS, 컨테이너D 등등등등등 쿠버네티스의 환경을 이루는 쿠버네티스를 구성하고 있는 그 에코시스템 바로 위에다 올리는 것들이 다 이쪽에서 관리되고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CNCF는 쿠버네티스를 전반적으로 관리하고 그러는 기관이고요. 이게 이제 리눅스 파운데이션 산하에 속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리눅스 파운데이션 산하에 CNCF가 속해 있다면 사실상 리눅스 파운데이션의 기조, 리눅스 파운데이션이 바라보는 시장의 느낌을 보면 그 CNCF가 앞으로 나아갈 방향 그리고 쿠버네티스가 나아갈 방향 이런 것들을 좀 알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저의 가정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리눅스 파운데이션의 가장 키맨, 가장 유명하신 분을 이제 모실 건데요. 그분은 라이너스라고 해외에서 부르더라고요. 저는 토발즈라고 불렀었는데요. 저희는 다 토발즈라고 부르잖아요. 근데 해외에서는 라이너스라고 부르더라고요. 이거 홍콩에서 찍은 사진이고요. 가장 최근 사진 중에 하나입니다. 왼쪽에 있는 분은 CNCF 엠버서더 대만 분이고 필이라는 제 친구입니다. 그래서 이 사진이 좀 익숙하지 않다면 아마 이 사진 보시면 아실 거예요. 물론 제가 이걸 저 선생님, 저 토발즈 선생님은 원래 저걸 좋아하시고 저게 매력이시니까 제가 이걸 너무 오랫동안 민망하네. 어쨌든 라이너스 혹은 리눅스 토발즈라는 분이 리눅스 파운데이션의 리눅스 커널에 가장 많은 컨트리뷰션을 하고 있고 리눅스 파운데이션의 가장 컬처럴한 가장 문화적으로 기반이 되어 있는 거는 리눅스 커널이라고 보시면 맞습니다. 네, 그래서 이 리눅스 커널이 어떻게 지금 개발되어 가고 어떻게 가고 있냐 그리고 토발즈 님이 어떻게 시장을 바라보고 어떻게 하고 있냐를 보면은 리눅스 파운데이션이 보고 있는 시장 그리고 앞으로 나아갈 방향을 알 수 있는데요. 그 토발즈 님께서 최근에 이 러스트로 이제 C가 아니라 그 커널이 C로 되어 있는데 이걸 러스트로 전환하는 게 좋다라고 얘기하셔갖고 이거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얘기를 하시고 하는데 일부에서 반감 혹은 뭐 불평 불만 뭐 이런 게 있나 봅니다. 그래갖고 저 지금 오픈소스 서밋 저거에서 최근에 한 건데 저기서 야 이거 지금 이 C와 러스트를 이제 비교해서 얘기하는 건 VY와 이막스 얘기하는 거야 라고 얘기하는 수준으로 얘기하셨습니다. 저 영상도 보시면 정말 좋은데 토발즈님은 제가 홍콩에서도 뵀는데 물론 직접 1대1은 아니고 멀리서 뵀는데 그 사람들 많은 강단에서도 가끔 슬랭이 들어갑니다. 진짜 깜짝 놀라. 진짜 재밌는 분입니다. 너무 멋있는 분이에요. 그리고 진짜 다들 개발자 뭐 엔지니어들이 다 롤모델 혹은 존경하는 눈빛으로 바라보면서 그 세션이 저도 너무 즐거웠었습니다. 어쨌든 하물며 저 오랫동안 리눅스 커널을 보신 분도 시장의 변화에 따라서 빠르게 새로 들어온 테크가 훨씬 더 도움이 된다면 전환하고 바꿔야 된다. 빠르게 적응해야 된다. 그렇게 얘기를 하시고 그러다 보니까 리눅스 커널은 계속 개발되어 가고 지금 6.11 그리고 그 다음 것들이 나오는데
계속 최신에 필요한 것들, 예를 들면 ARM, 지금 애플 실리콘 있죠? 애플 실리콘 외에도 AWS나 뭐 GCP나 애저에서 이제 ARM용 CPU를 내부에다가 해갖고 걔네들을 인스턴스 혹은 EC2 같은 걸로 올리죠. 그런 것들에 대한 지원도 빠르게 적용을 합니다. 그 시장이 바로 필요하다면 그걸 온타임 혹은 그걸 더 미리 준비해갖고 리눅스 커널은 개발되고 발전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리눅스를 이제 배포하는 디스트리뷰트라고 하는데 디스트로라고도 하고, 이 디스트로는 굉장히 많이 있고요. 뭐 우분투, 페도라, 뭐 레드햇, 기타 등등 수세 뭐 이런 것들이 있죠. 저희가 제일 많이 하는 것들. 그래서 이와 같이 많은 배포판들이 있기도 하고, 그렇다 보니까 실제로 이아스 쪽에서는 이아스에서 사용되는 OS는 리눅스 외에 윈도우가 있긴 하지만, 저희가 생각했을 때 윈도우는 일종의 어떤 특정 목적을 위해 사용되는 느낌이고, 제너럴한 퍼포즈, 그리고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거에는 이아스에는 리눅스다 라고 생각을 하죠. 그래서 이아스에는 리눅스가 표준으로 사용될 만큼, 표준에 준하게라고 합시다. 표준에 준하게 사용될 만큼 굉장히 빠르게 발전하는 걸 맞춰갖고 배포되고 관리되고 있습니다. 다이게 토발즈님, 그리고 리눅스 파운데이션의 기조가 그런 거죠. 계속 시장이 필요로 하고 시장이 요구하는 게 있다면 우리는 다 맞추고 더 먼저 제시하고 나아갈 거야. 이런 게 강합니다. 그래서 이 리눅스 파운데이션 밑에 있는 CNCF, 그리고 CNCF 밑에 있는 쿠버네티스는 어떨까요? 이 쿠버네티스도 그 API 서버의 발전을 저희가 봤다시피 굉장히 꾸준히 시장의 요구사항에 맞춰갖고, 그리고 최적화하고 계속 발전해 나가고 있습니다. 보급부터 시작하면 지금 거의 20년이 됐습니다. 이 20년 동안 꾸준히 발전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도 배포판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실제로 저희가 모르는 배포판마저 포함하면 정말 너무너무 많은데, AWS, 애저, GCP, 그리고 클라우드 외에 이제 프라이빗 클라우드를 제공하는 회사들마저 쿠버네티스를 가지고 서비스하지 않는 회사는 거의 없다시피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파스라고 불리는 플랫폼 애저 서비스라고 불리는 표준에 가까운, 그리고 시장에 지금 남은 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쿠버네티스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파스의 표준에 가깝게 그 실제로 쿠버네티스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이제 파스라고 불리는 프로젝트 혹은 뭐 K파스에서 얘기하는 국내 이제 K파스라는 이제 재단도 있습니다. 재단이라고 해야 될까요? 협회라고 해야 될까요? 어쨌든 거기서 얘기하는 내용도 사실 쿠버네티스를 기반으로 다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쿠버네티스가 이제 파스에 거의 그 표준에 가까운 애가 되어 있고, 이 파스는 사실상 한 가지 제가 더 얘기하고 싶은 부분인데, 파스는 플랫폼 엔지니어링을 지향합니다. 지향이 아니라 지향입니다. 이 플랫폼 엔지니어링은 벤더에서 얘기할 때는 자사의 플랫폼 산하에서 그 좀 더 그 원활하게 사용할 수 있는 걸 얘기하지만, CNCF 그리고 오픈소스적인 측면에서는 이 플랫폼 엔지니어링 혹은 플랫폼에 관련된 얘기는, 특히 쿠버네티스를 기반으로 한 플랫폼은 실제로 AWS, 애저, GCP 그리고 다양한 프라이빗 클라우드 어디에 있더라도 그 위에서 내가 지금 어느 플랫폼을 쓰고 있는지도 모르는 이 시점에 내가 앱을 배포해서 쓸 수 있는 수준을 그 플랫폼 엔지니어링에 그 기반되어 있는 형태라고 저희는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저 CNCF 플랫폼 백서라는 걸 제가 번역을 했는데, 저 내용을 보시면 그와 같은 내용이 되어 있고 그와 같은 내용으로 기초를 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나중에 기회가 된다면 오픈업 같은 데다가 한번 기고문으로 좀 더 정리를 해갖고 설명을 하는 게 좋을 것 같긴 한데, 어찌 되었거나 현재 플랫폼 엔지니어링 컨셉은 사실상 벤더를 밑에 쭉 깔아놓고 실제로 앱이 배포되는 위치에 관여하지 않고 앱을 자유롭게 쓸 수 있는 형태를 플랫폼 엔지니어링이라고 CNCF에서는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한번 더 얘기를 좀 해보고 싶었습니다. 좀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그 이아스라고 불리는, 이 이아스라고 불리는 거에 표준에 가까운 거는 리눅스입니다. 네, 지금 뭐 윈도우 외에는 사실상 리눅스라고 말씀드렸죠. 그리고 파스라고 불리는 그 시장에서도 이제 파스라고 많이 불리는 프로젝트가 뜨고 있고요. 이 파스라고 불리는 거에 표준에 가까운 애는 쿠버네티스입니다. 이 모든 것들은 실제로 리눅스 파운데이션이 굉장히 시장을 꾸준히 따라가고 시장을 리딩하고자 하고 시장에서 필요로 하는 것을 꾸준히 녹이려고 하는 굉장한 노력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거고, 앞으로도 그건 계속 유지될 겁니다. 왜냐하면 왼쪽에 보이는 리눅스 커널이 그랬듯이 그 같은 재단 내에 속해 있는 쿠버네티스도 그러할 것입니다. 지난 20년이 그랬고, 네, 사실 10년이라고 오늘 얘기를 하고 있지만 보고부터 시작해서 20년이니까요. 그 20년이 그래왔듯이 혹은 10년이 그래왔듯이 앞으로도 계속 그럴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기서 한 가지 좀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일부 분들은 취업이라든가 뭐 앞으로 이제 뭐 주니어 분들은 앞으로 내가 배워야 될 기술에 대해서 컨선이 혹은 관심이 있어서 이거를 들으실 텐데, 저 왼쪽에 보이는 리눅스를 요즘에 이제 이직을 고민을 하실 때, 아, 리눅스 스킬이 뭐가 필요하고 뭐가 필요합니다 라고 적는 그 JD라고 부르거든요. 영어 쪽으로는 Job Description, 그 기술 요구사항 이런 거를 보신 적이 있나요? 리눅스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왜냐? 이거 당연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취업 이제 모시는 회사에서 리눅스는 뭐 당연하니까 뭐 CS 관련 지식으로 그냥 퉁 때립니다. 뭐 네트워크랑 다 포함해 갖고. 그와 같이 뭐 당장 1, 2년이라고 생각하진 않습니다. 쿠버네티스도 제 예상으로는 리눅스와 똑같은 길 혹은 똑같은 기조로 갈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쿠버네티스라는 애는 쿠버네티스에 관련된 스킬이 필요합니다 라고 적지 않고, 뭐 CS 관련 스킬이라고 언젠가는, 뭐 1, 2년은 아닐 것 같긴 합니다만 언젠가는 그렇게 바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 개발자, 그리고 엔지니어, 데브옵스, SRE, 기타 등등등은 저희는 꾸준히 공부하고 꾸준히 학습하고 계속 앞으로 필요한 게 어떤 게 있을까, 그리고 어떤 게 나에게 적합할까라는 것을 계속 녹여서 자신의 내재화를 높이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여기서 또 중요한 건 그에 따라서 코어 스킬이 중요합니다. 저희가 단순히 뭐 지금 이제 GPT 뭐 이런 거 유행하잖아요. 그래서 GPT 해갖고 단순히 GPT를 사용하는 방법 뭐 이런 거를 해갖고는 얇게 아는 거는 나중에 크게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리눅스에 대한 어느 정도 깊이 있는 지식, 그리고 쿠버네티스에 있는 깊이 있는 지식 위에 나중에 다른 게 올라가게 될 겁니다. 그래서 당장 쿠버네티스는 조만간 이제 뭐 다들 기본 스킬로 되니까 리눅스처럼 공부 안 해야지, 이게 아니라 쿠버네티스를 어느 정도 깊이 있게 공부해 두면 앞으로 계속 꾸준히 쓰이게 될 스킬셋이 될 테니, 그리고 쿠버네티스에 관련된 것들도 포함해서 지금 바로 보시고 지금 바로 준비하시고 계속 관심을 두시는 것을 저는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이건 계속 내재화돼서 계속 IT를 하는 한 신경 쓰고 쓰이게 될 거라고 예상되기 때문입니다. 이상입니다라고 할 것 같겠지만 조금 더 할 겁니다. 왜냐면 이거 사족이라고 해갖고, 사족이 한국어로는 뱀다리죠. 네, 뱀다리라고 해서 조금 더 남겨둔 게 있는데, 리눅스 파운데이션이 어떻게 시장을 바라보고 어떻게 시장을 하는지를 잘 알 수 있는 한 가지 더 예제가 있습니다. 리눅스가 요즘에 AI 엄청 유행을 하죠. 저 2024년에는 유행 안 할 줄 알았는데 유행하더라고요. 그래 2025년도 유행할 겁니다. 굉장히 이 시장이 언제까지 유행할지 저도 예측하진 않으나 2025년까지도 갈 것 같아요. 그래서 리눅스 파운데이션도 AI 데이터를 위한 따로 이 파운데이션을 만들었고, 이 산하에서 또 관리를 합니다. 지금 여기서 이제 AI족 관련된 프로젝트들이 굉장히 많이 있고, 특히 저는 이 중에서 이제 중앙에 있는, 거의 중앙에 있죠, VLM이라는 거에 좀 관심이 있고, VLM 플러스 SLLM에 관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홍콩 주제도 SLLM이었고, 이 부분을 활용을 해갖고 저는 아마 프라이빗 클라우드나 아니면은 뭐 엣지 디바이스 아니면 가전 쪽, 네, 그 백색 가전 있죠, 백색 가전 내에다가 이제 그거를 녹여갖고 무언가가 창출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이 부분도 리눅스 파운데이션이 굉장히 관심이 있고 굉장히 흥미로운 주제에 대해서 빠르게 적응해서 빠르게 시장을 이렇게 딱 그 안착하려는 경향이 엄청 강하거든요. 굉장히 다이나믹한 조직입니다. 뭐 재단이죠. 그리고 한 가지 더, 아까 제가 쿠버네티스에 관심을 두는 게 굉장히 좋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쿠버네티스에 혹시 아키텍처나 쿠버네티스에 대해서 그 프로덕이 어떻게 얼라인 되는가를 관심이 있으시다면 지금 제 링크드인을 팔로우 하시거나 좀 지켜보시면은 지금 2022년, 2023년, 2024년에 제가 표준 아키텍처를 만든 게 있고, 2025년도 지금 12월 17일이니까 이번 주 정도 혹은 다음 주 정도에 릴리즈 될 예정인 2025년 아키텍처가 가장 빠르게 올라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네, 그러한 링크드인을 저기다 넣어놨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변화만 보셔도 쿠버네티스가 어떻게 흘러가고 있구나 이런 거를 확인하실 수 있으니까 관심이 있으시다면 저 링크드인을 등록을 하시고 한번 보시는 것도 좋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저 내용을 보면 각각의 프로덕트에 대해서, 각각의 도구에 대해서 이렇게 쭉쭉 설명을 해서 간략하게 이해하시기에도 굉장히 도움이 되니까 저는 좀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이러한 변화를 이해하고, 그리고 현재 시점에 어떤 것들이 어떻게 추천이 되었는가 이런 것들을 아시는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어지는 세션도 잘 들어주시기 바라며 여기까지 저의 내용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